얘야, 사실 저 북쪽 땅에 내 친누나가 살아있단다. 여든한 살의 노모라프가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외동아들에게 60년 동안 숨겨왔던 이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한 가족의 가슴 아픈 비극과 기나긴 이별의 역사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막힌 사연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55이 되어서야 자신이 집안의 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흐릿한 주소 하나만을 들고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토록 그리워만 하다가 끝내 밟지 못한 그 귀한 길을 대신 떠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천리 길을 돌아 마침내 낡은 대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충격이었죠. 문 뒤에 서 있던 누나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누나의 삶에는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도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얼마나 무겁고 슬픈 사연이 서려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지훈 가명 씨의 가슴 시린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010년 늦가을,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온 세상을 회색빛으로 적시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우울한 잿빛이 감돌았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초조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호스피스 병동. 그곳은 언제든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어둑한 대합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 55살입니다. 평생을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김문석 씨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폐암 투병으로 인해 앙상하게 야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흘째 혼수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의 말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우체국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며 사람들에게 성실한 황소라 불리셨던 분이죠.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키우시며 묵묵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이제 재개발로 거의 다 헐려버린 구도심의 낡은 우체국 관사였습니다. 집은 비좁았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않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아버지는 믿기 힘든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과 팔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바라보았던 그 탁한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났습니다. 지훈아, 아범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얼른 몸을 숙여 귀를 아버지의 입가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누나가 하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누나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 북쪽에 중국 땅에 내 아내와 딸이 있어. 아버지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땀을 흘리며 마치 온 힘을 다해 높은 산을 넘는 것처럼 힘겹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아니, 들어라.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상상 이상의 악력이었습니다. 집장롱 깊은 곳에 쇠로 된 과자통이 있다. 아버지는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으며 떨리는 손을 들어 집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건지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희미해져 갔지만 마지막 한마디만은 또렷하게 남기셨습니다. 가서 그들을 찾아라. 제가 무언가 물으려 입을 떼려는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쿨럭거리며 검붉은 피를 토하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비상벨을 눌렀고 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들에게 미안해. 아버지의 눈가에서 탁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 선생님이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나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고 심폐소생술이 이어지고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단어, 누나라는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임종 시간.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벗으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머릿속에서는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너에게 누나가 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대부분 아버지의 우체국 옛 동료들과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다들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좋은 분이셨지 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비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담한 신문, 베란다에 걸린 회색 러닝 셔츠. 집이 갑자기 너무나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례삼 냄새가 배어있는 아버지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삶을 사셨던 아버지의 방. 낡은 자개장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옷들을 헤치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래된 해태잭과 철잭과 자통이었습니다. 붉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녹이 쓴 깡통이었죠.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마치 아버지의 한 해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도 폐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3가지 물건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노끈으로 꽉 묶인 편지 뭉치,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갱지에 적힌 주소 하나.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옛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옛날 시골집 마당,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평화로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만년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영숙과 딸 은영. 1948년 여름 함흥 본가에서 심장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광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끈으로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가버린 노끈은 톡하고 끊어졌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에서는 척척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아버지가 쓰셨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한 수취인 불명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모두 이영숙. 습기를 먹어 번진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저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난 한 가족의 비극을 퍼즐처럼 맞춰 나갔습니다. 첫 편지는 1950년 겨울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아버지는 1.4후퇴 때 피난길에 오르며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 영숙에게 갓 돌이 지난 딸 은영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와 곧 다시 돌아와 데리러 가겠다는 절박한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편지들은 1951년 부산 피난 시절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낯선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시작은 사랑하는 영숙에게가 아니라 무심한 하늘이시여 라는 절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완전히 가로막힌 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에 갈 길이 막혔소. 밤낮으로 당신들을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오. 허나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이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소.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시오. 부디 딸 은영이와 평안하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비바람이 아버지를 남쪽 섬으로 떠밀어 보냈고 아버지는 첫 번째 가족을 그 바람 속에 영원히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미소가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실로 묶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지린성 찌찌 조선족 자치주 룽징시촌. 그것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걷지 못한 마음의 고향으로 가는 지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해 정착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와 사진들이 제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 인생의 이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어둔 일막은 1950년의 겨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추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 누나가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비로소 무게를 가지고 제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부탁한 간절한 숙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찾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변했든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지막 효도이자 갈라진 틈새에 갇힌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고 집집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쇠상자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와도 같았습니다. 10월의 십십은 이미 겨울처럼 쌀쌀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중국어 간판들 사이로 우리말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억양. 이곳은 아버지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오래전 주소였습니다. 현지 파출소와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한 끝에 옛 주소지 근처인 룽징의 한 시골 마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어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 가판대가 보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찐빵을 찌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숨을 멈추셨습니다. 이거 문석이 아닌가? 김문석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세요. 알다마다 우리 옆집 살던 양반인데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양반 떠나고 아내 영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살길 찾아 두만강 넘어서 여기로 왔지. 남편이 꼭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런데 딸내미 은영이가 어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 열이 펄펄 끓는데 약을 못 써서 그만. 머리가 좀 잘못됐지.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버렸어.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 맑고 총명해 보이던 아이가. 그 후로 영숙이는 혼자 딸 수발 들며 살다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어. 죽기 전에 은영이를 맘씨 좋은 시골 노총각한테 시집 보냈지. 그 착한 사위가 지금껏 은영이를 돌보고 있어.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뒤져 주소 하나를 적어주셨습니다. 찾아가봐. 자네가 찾아가는 게 영숙이 한을 풀어주는 길일 거야. 저는 첩첩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 허름한 농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린 택시에서 내려 자풀이 무성한 마당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대문에는 색바랜 복부, 자가 거꾸로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어눌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속옷에 털신을 신은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해맑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달걀 사러 왔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내 누나 김은영이구나. 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딸, 낯설고 늙어버린 모습, 어린아이 같은 말투. 하지만 그 순박한 표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나의 남편, 매형이 될 박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누구쇼? 저는 한국에서 온 김문석 씨의 아들입니다.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제 손에 들려진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조선에서 처남이 왔다고. 그는 서둘러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얼룩져 있었지만 구들장은 따뜻했습니다. 매형은 저에게 물 한 잔을 내밀며 누나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님이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거라고, 언젠가는 꼭 가족이 찾으러 올 거라고 하셨지요. 은영이도. 정신은 온전치 않아도 아빠라는 말은 기억합니다. 매형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쪽의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북쪽의 어머니와 누나는 원망 대신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평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누나에게 건넸습니다. 누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존재조차 몰랐던 누나. 남의 손에 맡겨져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아온 누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낡은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나가 사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살림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를 하고 낡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매형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누나 옷도 좀 사입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매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처남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결국 매형은 눈시울을 붉히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읍내로 나가 누나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 입혔습니다. 누나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새 옷이다, 새 옷.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아버지의 못다한 사랑을 제가 이어가겠다고 말이죠. 귀국 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자리도 줄이고 허투루 쓰는 돈을 아껴 매달 꽁꽁물어 송금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실내 화장실을 만들고 기름 보일러를 놓아드렸습니다. 매형은 전화 통화 때마다 은영이가 살이 좀 올랐다. 오늘은 마당에서 노래를 불렀다며 소소한 일상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봄,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시고 다시 쌈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고향 땅, 아니 가족의 품으로 모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곳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아래 아버지의 유골을 묻었습니다. 누나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흑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빠 왔어. 이제 안 떠나고 여기 계실 거야. 누나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방긋 웃으며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어린 복숭아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제야 다 모였구나 하며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밥상머리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는 누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60년을 돌아온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 김지우는 앞으로도 매년 봄이면 복숭아꽃이 핀 그 마당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김지훈 씨의 가슴 먹먹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휴전선이 가로막은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행복과 인연을 끊어놓았죠. 시대의 비극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아버지,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매형 박철수 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가슴 아픈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바로 알아챘고 보복당할까봐 숨어서 저를 도왔던 겁니다. 생판남인 그 청년이 제 친아들보다 더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며칠 후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친정으로 도망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 통장님이 계란 한 판을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옆 동네 박영감님도 아들이 진명에 넘기라고 난리쳐서 영 끊었잖아.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여사님 탓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딸이 두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는 인천 집을 내놓고 그 돈을 신탁에 맡겨 이자로 생활비를 쓰게 한 것. 또 하나는 공증유언장을 작성해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요.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요즘은 법이랑 돈이 효자야. 딸의 말이 서글프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구치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잠들게 해서 살짝 다치게만 하려고. 민준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효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제 목숨값은 고작 학군지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나지기 불렀습니다. 너 10살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경기 일으켰을 때 기억나니? 내가 널 업고 빗속을 뚫고 응급실까지 뛰었어.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는데도 널 놓칠까봐 꽉 안고 뛰었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옛날 집 대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더군요. 영자야, 밥 먹으러 들어와. 잠에서 깨니 창밖 제스민 화분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낸다고 제 노년이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고독만 남겠죠. 비록 저를 버렸지만 저는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천집 판돈으로 딸내 아파트 옆 단지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공원도 가깝고 시장도 코앞입니다. 집주인은 82살의 최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시고 오후엔 트로트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밥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제가 계란말이를 해서 같이 먹으며 자식 얘기는 빼고 날씨랑 드라마 얘기만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 사연을 듣고 보이스피싱 및 노인 사기 예방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담만큼 생생한 교재는 없으니까요. 강단에 서서 백발의 노인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효도라는 말에 속아 목숨 걸지 마세요. 내 돈 내가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년 뒤 손자 민준이가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훌쩍 컸더군요.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할머니와 안경 쓴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랑 외할머니 댁으로 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되죠. 민준아, 방학하면 할머니 집에 놀러와. 맛있는 계란찜 해줄게.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76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저녁엔 최할머니랑 수다 떨고 민준이와 통화합니다. 아들 소식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방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렵니다. 어제 복지관에서 90세 넘은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 눈빛이 살아있어 참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배신과 공포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질녘 베란다 의자에 앉아 아래층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에 제스민 꽃잎이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지키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있고 거의 1년.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 온 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베란다의 제스민은 꽃을 피우고 또 피웁니다. 올봄에는 치자나무와 박하 화분도 들였습니다. 최할머니가 영자씨 베란다는 한약방 같네 라고 웃으시지만 여름에 차 끓여 마시면 그만입니다. 복지관의 실버 지킴이 활동은 점점 커져서 이제 저와 최할머니 그리고 은퇴한 간호사 조 여사님, 전직 국어 선생님 양 선생님까지 넷이서 실버 F사로 불립니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도 해주고 약은 잘 드시는지 자식들이 연락은 하는지 살핍니다. 지난달에는 사기꾼에게 속아 3천만 원을 날린 우할아버지 돈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양자에너지 메트라나 뭐라나 조 여사님이 이거 그냥 스펀지예요 라고 밝혀내고 양 선생님이 내용 증명 멋지게 써서 해결했죠.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죽고 싶었는데 고맙다고 하시길래 제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목숨은 내 거예요. 남의 잘못 때문에 벌 받지 마세요. 사실 그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며느리가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눈치가 보이는지 민준이가 제 밥을 그리워하더군요. 하루는 숙제를 하다가 묻더군요. 할머니, 아빠가 나쁜 짓 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어. 네가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결국엔 손해보는 짓이지. 하지만 반성하고 고치면 기회는 있단다. 민준이는 전 그런 어른 안 될래요 라고 하더군요.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넌 마음에 빛을 품은 사람이 되거라.
아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난 설날에 주소도 없는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창고 관리 일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민준이 사진 봤어요. 많이 컸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남편 사진 액자 뒤에 끼워두었습니다. 용서도 미움도 아닌 그저 지나간 인연을 덮어두는 마음으로요. 오히려 며느리였던 미경이가 지난달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보험금 상담할 때 걸었던 계약금 돌려받은 거 어머니 드리려고 왔어요. 봉투를 내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도 약도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 책이나 사줘라. 대신 이것만 명심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노인의 뼈를 밟고 올라가려 하지 마라. 그녀는 오열하며 돌아갔습니다. 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 진짜 강철 멘탈이다 라며 놀라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늙으면 죽는 건 안 무서워도 자존심 잃는 건 무서운 법이니까요. 얼마 전 지역 중학교와 연계한 세대 공감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할머니, 아들이 밉지 않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미움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안쓰러울 뿐이야. 엄마가 자기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란 걸 잊어버린 그 어리석음이.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주 가서 화분에 물 주는 거 도와드릴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핏줄은 배신해도 세상의 선의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하고 민준이 밥을 짓고 최할머니와 티격태격하며 웃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손자의 미소, 이웃의 인사, 그리고 베란다에서 피어나는 제스민 향기가 있으니까요. 76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노년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 스스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뒤에 숨겨진 아들과 며느리의 비정한 계산. 그리고 돈 앞에서 무너져버린 천륜과 노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김영자 어머님의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탐욕이 인간성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법적인 절연과 용서를 택한 어머님의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철저한 복수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손자를 위해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는 옛말, 이제는 옛말일 뿐일까요?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홀로서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만이 그들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이 보낸 청소업체가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짐과 헛된 욕망을 싣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선영아. 지원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괜찮겠어. 저는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 40년 동안 지식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쳤지만 책임감과 감사함은 못 가르쳤나 봐. 마지막 수업은 세상이 가르쳐주겠지.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초 화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좋아하는 향초도 켰습니다. 안방 내 침대에 누워 내 이불을 덮고 햇볕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속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구구절절한 변명과 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행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설산, 그리스 해변, 여행 동호회 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뉴질랜드의 밤하늘이 예쁘다던데. 거실 가득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우려내 향을 맡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지만 이제 이곳은 누군가의 당연한 유산도 피난처도 아닙니다. 이곳은 임선영의 집입니다. 나의 집, 나의 규칙, 나의 인생. 저의 진짜 인생 후반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임 선생님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너무 매정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테고, 선을 넘은 탐욕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박수를 보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간의 정과 선, 희생과 존중,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임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